까요? 진지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연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도망칠 수 있어야 하고, 먹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포식자를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간 아기는 그중 단 하나도 못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세상에 던져지는 거죠. 그것도 무려 1년 가까이요. 다른 영장류들만 봐도 이렇게까지 무력하진 않습니다. 침팬지 새끼는 태어난 지 몇 주 안에 어미의 털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고 몇 달이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인간 아기는 붙잡는 힘조차 오래가지 못하고 목 근육이 발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진화는 원래 비효율을 절대 봐주지 않는 냉정정한 시스템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는 방식이 수백만 년 동안 선택되어 살아남았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 인류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직립보행. 우리 조상들이 네 발로 기던 삶을 버리고 두 발로 서기 시작한 그 순간이죠. 언뜻 보면 이건 그냥 걷는 방식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체 전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하는 엄청난 공학적 개조였습니다. 두 발로 서려면 골반이 좁아져야 했거든요.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골반이 넓고 평평해도 상관없지만 두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으려면 골반이 좁고 안정적인 기둥 형태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좁아진 골반은 곧 좁아진 산도를 의미하거든요. 반면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장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두뇌 용량이 불어났죠. 결국 인류는 진화사에서 가장 잔인한 딜레마 중 하나에 부딪히게 됩니다. 골반은 좁아져야 하는데 머리는 커져야 하는 모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과감한 타협안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기를 뇌가 완성되기 훨씬 전에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그냥 미리 내보내버리는 거였죠. 학자들은 이것을 조산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아기는 사실상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다는 이론이에요. 실제로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영장류의 발달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인간 아기가 침팬지 새끼와 비슷한 수준의 신체 능력을 갖추려면 자궁 안에서 최소 18개월에서 21개월은 더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임신 기간은 9개월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원래 필요한 발달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부족한 기간을 가리켜 제4의 임신 3분기 혹은 자궁박 임신기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사실상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시기가 몇 달이나 더 이어진다는 뜻이죠. 신생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겨 있어야만 진정되고 눕히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우는 이유. 밝은 빛과 낯선 소리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이 모든 게 바로 이 아기가 원래는 아직 자궁 속에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럼 그냥 골반을 좀 더 넓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골반이 일정 수준 이상 넓어지면 직립보행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변하거든요. 걸을 때마다 좌우로 뒤뚱거리게 되고 달리는 속도도 느려지며 에너지 소모도 커집니다. 실제로 산과학자들은 이것을 산과적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골반 너비는 이미 두발 보행과 출산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면 걷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좁아지면 출산이 치명적으로 위험해지죠. 그래서 자연이 선택한 답은 골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기 쪽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뇌가 다 자라기 전에 내보내는 쪽으로 말이죠. 실제로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성인 뇌 크기의 약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침팬지는 태어날 때 이미 성체 뇌 크기의 4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나죠. 그리고 인간의 뇌는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자라납니다. 첫 돌이 될 때까지 뇌 크기가 거의 2배로 불어나는데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자궁안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왜 하필 뇌를 저렇게까지 크게 키워야 했을까요? 차라리 뇌를 좀 작게 유지하고 대신 다른 동물들처럼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쪽으로 진화하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는 인간이라는 종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 자체에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신체 능력으로 승부를 봅니다. 날카로운 이빨, 빠른 다리, 강한 근육, 이런 것들은 유전자에 미리 프로그래밍된 채로 태어나서 크게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정반대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 유연성이죠. 특정 환경에 딱 맞춰진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학습 능력에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연한 뇌를 만들려면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말랑말랑하고 프로그래밍이 덜 끝난 상태에서 실제 세상의 자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리 정해진 회로가 아니라 태어난 이후 세상과 부딪히면서 스스로 회로를 완성해 나가는 뇌, 이게 바로 인간 지능의 진짜 비밀입니다. 실제로 신생아의 뇌에서는 태어난 첫 몇 년 동안 초당 수백만 개의 신경 연결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건 유전자가 미리 정해놓은 결과가 아니라 아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부모와 눈을 맞추는 매 순간마다 실시간으로 조립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조립 과정이 자궁 안에서 이미 다 끝나버린 채로 태어난다면 우리는 훨씬 덜 유연한 뇌를 갖게 됐을 겁니다. 태어난 뒤에 이 세상의 언어, 문화, 사회적 규칙, 복잡한 인간관계를 흡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뇌가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인 거죠. 무력함은 사실 결함이 아니라 설계였던 겁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강한 몸 대신 무한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뇌를 주기로 선택했고, 그 대가로 우리는 몇 년 동안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를 견뎌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또 다른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육아라는 방식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했다는 겁니다. 다른 영장류의 어미는 새끼 한 마리를 거의 혼자서 키워냅니다. 새끼가 스스로 매달리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 아기는 다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안고 먹이고 재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몇 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이어지죠. 인류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인간이라는 종의 진짜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협력 육아입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무력한 아기를 오랜 기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조부모, 손이 형제, 심지어 혈연관계가 없는 공동체 구성원들까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방식이 진화적으로 필요해졌던 겁니다. 실제로 인류학자 세라 블래퍼 허디는 이것을 협력 번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다른 유인원들은 어미가 새끼를 다른 개체에게 맡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할머니한테도 잘 안 맡기죠.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이모에게, 심지어 이웃에게까지 잠깐씩 맡기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기가 너무 무력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돌보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인류라는 종 자체가 애초에 존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력함이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셈이죠. 조부모가 특히 손주 육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를 할머니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폐경을 지난 여성이 더 이상 직접 번식하지 않는 대신 손주를 돌보는 데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자기 유전자가 살아남을 확률을
높였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폐경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사는 몇 안 되는 종인데 이것 자체가 무력한 아기를 키워내기 위한 진화적 장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협력 육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사람이 아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가 고픈지, 아픈지, 무서운지, 졸린지를 구별해서 전달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복잡한 언어 능력이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무력한 아기를 여럿이서 함께 돌보기 위한 소통의 필요성에서 가속화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자체도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배고픔의 울음, 통증의 울음, 그냥 안아달라는 울음이 음향학적으로 미묘하게 바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주변 어른들에게 전달하는 신호체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다는 뜻이죠. 무력함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기가 이렇게까지 무력한데도 왜 부모는, 특히 초보 부모조차도 본능적으로 그 아기를 돌보고 싶어질까요? 여기에도 신경학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갓난아기 특유의 큰 눈, 둥근 얼굴, 통통한 볼, 작은 턱 같은 이목구비는 어른의 뇌 속 돌봄 회로를 자동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아기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대신 어른의 눈에 최대한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진화한 결과물이라는 게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힘이 없으니 매력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인 셈이죠. 게다가 아기 특유의 냄새조차 부모의 뇌에서 보상과 관련된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력한 존재를 계속 곁에 두고 돌보고 싶게 만드는 감각적 장치들이 아기 몸 곳곳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 아기의 무력함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의 일부라는 겁니다. 뇌를 미완성 상태로 내보내는 대신 그 미완성 상태를 견뎌낼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를 동원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답을 찾았던 거죠. 다른 동물들이 개체의 신체 능력에 투자했다면 인간은 사회적 협력 구조에 투자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줬습니다. 신체 능력을 완성한 채로 태어나는 대신 뇌가 세상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완성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인간은 지구상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됐습니다. 사막에서도 극지방에서도 밀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형 포유류가 된 데에는 바로 이 무력한 유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력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기가 오랜 시간 부모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관계의 근본 구조를 완전히 재편성해 버렸거든요. 침팬지 사회에서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곧바로 독립적인 개체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아기가 걷고 말하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뒤에도 여전히 수년, 심지어 십수년 동안 보호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은 이 유례 없이 긴 유년기를 가리켜 확장된 아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긴 아동기가 인간 사회 특유의 복잡한 구조, 그러니까 가족, 시족, 공동체라는 다층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낸 진짜 원동력이라는 게 여러 진화 인류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무력한 아기 한 명을 제대로 키워내려면 최소 여러 명의 성인이 몇 년에 걸쳐 자원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바로 걷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하면 늦은 편이지만 인간 아기는 보통 돌 무렵이면 첫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뇌 발달 곡선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순간과 겹칩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 아기의 뇌는 걷는 능력보다 언어와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는 능력 쪽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신체 능력의 완성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대신 그 자리에 사회적 지능을 우선적으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발달 순서 자체를 재배치한 셈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몸부터 완성하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지능을 발달시킨다면 인간은 정반대로 지능, 특히 사회적 지능을 먼저 완성하고 몸은 그 다음 순위로 밀어버린 겁니다. 무력한 몸으로 오래 버텨야 하는 대신 그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사회적 두뇌를 조립해내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인간 아기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력한 이유는 단순히 뇌가 크기 때문도 아니고 골반이 좁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제약이 만나 빚어낸 하나의 거대한 진화적 도박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완성 상태로 내보내는 대신 그 미완성을 메워줄 촘촘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함께 진화시킨 도박. 그리고 이 도박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인간은 개체 하나하나의 신체 능력으로는 자연계에서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약한 존재지만 집단으로서는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종이 됐으니까요. 무력한 아기를 함께 키워내는 과정에서 다져진 협력, 소통, 유대감이야말로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진짜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갓난아기가 스스로 목도 못 가누고 그저 울음소리로만 자기 존재를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걸 단순한 나약함으로만 보지는 마세요. 그 무력함 하나가 수백만 년에 걸쳐 인간이라는 종을 지구에서 가장 유연하고 가장 사회적인 존재로 빚어낸 결정적인 설계였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대신 함께 살아남는 법을 선택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모두의 몸속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생물학에는 새끼를 낳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 오래된 분류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성성, 즉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움직이고 먹을 수 있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만성성, 즉 태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말이나 기린 같은 초식 동물은 대표적인 조성성 동물이죠. 태어나자마자 걸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진화했으니까요. 반면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유대류, 그리고 대부분의 명금류는 만성성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두 분류 사이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2차적 만성성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로 부릅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성성 쪽에 훨씬 가까웠어야 할 영장류 계통에서 뇌 크기라는 변수 하나 때문에 강제로 만성성 쪽으로 떠밀려 버린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원래 스스로 걸어야 했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도 정작 그 몸을 쓸 수 있는 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자연계에서 보기 드문 불균형 상태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아기의 몸 곳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모로반사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갓난아기를 눕히다가 몸이 살짝 기울어지거나 큰 소리가 나면 아기가 갑자기 팔다리를 쫙 펼치며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걸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학자들은 이 반사가 아주 오래된 진화적 잔재라고 봅니다. 원래는 나무이나 어미의 몸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무언가를 붙잡아 매달리기 위한 반응이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털을 움켜쥐는 강력한 파악 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아기에게도 이 파악 반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손바닥에 손가락을 대면 신생아가 자기도 모르게 꽉 움켜쥐는 걸 볼 수 있죠.
재미있는 건 이 쥐는 힘이 상당히 강해서 이론적으로는 자기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힘을 실제로 써먹을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마치 조상들의 몸에 새겨진 오래된 소프트웨어가 지금의 하드웨어와 완전히 어긋난 채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육아 방식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아기 업기 혹은 안고 다니기라는 행위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신생아를 몸에 밀착시켜 안거나 업고 다니는 관습이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를 위한 관습이 아니라는 게 최근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아기를 부모의 몸에 밀착시키면 아기의 심박수와 체온, 호흡 리듬이 부모의 것에 맞춰 안정화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외부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아기의 신체 조절 시스템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부모의 몸이 일종의 외장 조절 장치 역할을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갓 태어난 아기는 체온 조절이나 심박 안정 같은 기본적인 생리 기능조차 온전히 혼자서는 해내지 못하고 부모와의 밀착 접촉을 통해서 빌려 쓰고 있는 셈이죠. 이건 앞서 이야기한 자궁박 임신기라는 개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기의 몸은 사실상 아직도 누군가의 몸에 붙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오래된 설계와 실제 생활 방식 사이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육아는 결코 부모 한두 명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가족, 시족, 공동체, 마을 전체가 함께 아기를 돌보는 구조였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 특히 최근 수십 년 사이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협력 육아를 뒷받침하던 사회적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진화적으로 여러 명이 나눠서 감당하도록 설계된 육아라는 짐을 이제는 부모 한두 명이, 심지어 많은 경우 한 사람이 거의 전적으로 짊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 인류학자들은 오늘날 선진국에서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번아웃이 이렇게까지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뒤에는 바로 이 불일치, 그러니까 협력을 전제로 설계된 인간의 육아 시스템이 고립된 핵가족 환경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부조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기가 무력한 건 원래 정상이지만 그 무력함을 나눠서 감당해 줄 사람들이 사라진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옮겨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간이라는 종의 전략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새끼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도록 진화했지만 인간은 정반대로 새끼가 철저히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더라도 주변 공동체가 그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진화해 왔습니다. 이건 개체 하나의 생존 확률을 낮추는 대신 종 전체의 지능과 사회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도박이었죠. 그리고 그 도박에 걸린 판도는 다름 아닌 아기 자신의 무방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신체 능력만 놓고 보면 자연계에서 손꼽히게 취약한 새끼를 낳는 종이 됐자지만 그 대가로 지구상 어떤 생명체도 따라올 수 없는 사회적 지능과 학습 능력을 얻어냈습니다. 무력함과 지능이 사실은 하나의 진화적 거래의 양면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갓난아기를 볼 때마다 그 손 하나 까딱 못하는 모습을 그저 안쓰럽게만 여기지는 마세요. 그 무력한 몸뚱이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초당 수백만 개의 신경 연결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아기를 둘러싼 사람들,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어쩌면 여러분까지도 그 놀라운 뇌를 완성시켜 나가는 공동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토록 나약하게 태어나는 이유는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대담하고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강하게 태어나는 대신 함께 살아남는 법을 선택한 유일한 종이었고 그 선택의 증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모든 아기의 무력한 울음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볼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생물학과 진화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세계 각지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드러납니다. 아기를 돌보는 구체적인 방식은 문화마다 놀랍도록 다르지만 한 가지 원칙만큼은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아기를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집 공동체를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그곳 아기들이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군가의 몸에 밀착된 채로 보낸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그 다른 사람마저 지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는 식으로 하루 종일 아기 곁에 최소 한 명의 성인이 붙어 있는 구조였죠. 남미의 여러 원주민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관찰 결과가 나옵니다. 아기는 태어난 순간부터 몇 달 동안 사실상 땅에 내려놓아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권마다 언어도 다르고 신념 체계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완전히 다른데 유독 이 지점에서만큼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공동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라기보다 우리 종의 생물학적 설계가 문화라는 필터를 거쳐도 결국 비슷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반면 현대 산업사회로 오면 이 패턴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따로 마련된 방에 혼자 재우는 관습,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수유하는 방식, 울어도 일정 시간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훈련법 같은 것들이 지난 100여 년 사이 여러 서구 사회에서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관습들이 대부분 육아 전문가나 의료계의 권고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20세기 초반 일부 소아과 의사들은 아기를 너무 자주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거나 독립심을 해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런 조언이 한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발달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들은 오히려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기 애착 형성 과정에서 충분한 신체 접촉과 즉각적인 반응을 받은 아기일수록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나 정서적 안정성이 오히려 더 잘 발달한다는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다시 밀착 돌봄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애착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발달 심리학의 핵심 축 중 하나가 됐죠. 물론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산가설이나 2차적 만성성 같은 개념들이 학계에서 완전히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 아기의 발달 속도를 다른 영장류와 단순 비교하는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뇌 크기만이 아니라 대사율, 태반 구조, 모체의 에너지 공급 능력 같은 다른 변수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죠. 실제로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인간의 임신 기간이 단순히 골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산모가 태아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사 에너지의 한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대안적 가설, 이른바 대사적 교차점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즉, 아기를 더 오래 뱃속에 두고 싶어도 산모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량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좁은 산도 때문이라기보다 모체의 에너지 예산이 진짜 결정적인 변수였다는 뜻이 되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두 가설, 그러니까 산도의 물리적 한계를 강조하는 입장과 모체의 대사적 한계를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옳든 결론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 아기는 다른 영장류에 비해 훨씬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동체의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큰 그림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볼까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인간 아기는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태어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의 커다란
진화적 절충으로 정리됩니다. 두 발로 걷기 위해 좁아져야 했던 골반, 그와 동시에 폭발적으로 커져야 했던 뇌, 이 두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었던 몸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자연이 선택한 답은 신체가 아니라 사회였습니다. 아기를 미완성 상태로 내보내는 대신 그 미완성을 채워줄 촘촘한 관계망을 함께 진화시킨 겁니다. 부모, 저부모, 형제, 공동체가 얽혀 만들어낸 협력의 그물이 없었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애초에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정교한 언어, 섬세한 감정 표현, 복잡한 사회적 규범까지 함께 발달시켜야 했습니다. 결국 아기의 무력함 하나가 인간 문명 전체를 설계한 청사진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다음에 갓난아기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 작은 몸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를 보는 대신 그 무력함 뒤에 숨어있는 수백만 년의 진화적 계산을 함께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대신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태어난 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취약함이야말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인간 아기의 무력함은 단순한 생물학적 한계가 아니라 우리 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음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난 후 첫 2년 동안 부모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매일같이 나누는 대화와 신체적 접촉은 아기의 뇌회로를 세밀하게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단순히 생존하는 법이 아니라 공감하고 협력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죠. 실제로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관찰되듯 안정적인 애착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더 강한 사회적 유대와 혁신적인 사고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고립된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적응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 무력한 유아기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각 문화권마다 아기를 돌보는 전통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기를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보호하는 태도는 동일합니다. 한국의 전통 육아에서도 조부모 세대가 손주를 돌보는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는 할머니 가설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적 지원이 줄어들면서 부모들의 부담이 커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마을 공동체형 육아 모델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본래 설계된 대로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키우는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볼 기회를 얻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그저 소음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수백만 년의 진화적 지혜를 존중하며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를 안고 다니며 피부로 느끼는 온기, 눈을 맞추며 나누는 미소, 함께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든 순간이 아기의 뇌를 풍부하게 만들고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인간 아기의 무력함은 우리에게 함께라는 가치를 가장 강렬하게 상기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이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보듬을 때 인류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기의 무력함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